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조선의 직업 역사, 직업의 역사, 직업의 이야기를 함께할 강문종 제2대학교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직업은 지금의 시각으로 말하면 일종의 예능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능 전문가들이죠. 18세기를 거치면서 조선은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굉장히 풍요로워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물론 몇 번의 어떤 가뭄도 있었고 흉년도 있었고 또는 굉장히 심한 전염병이 창궐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8세기는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건 무슨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찾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찾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예술은 어느덧 상품화의 길을 걷습니다. 글만 써도 되는 전업 작가가 생기고요. 그림만 그려도 먹고 사는 전업 화가, 연주만 해도 되는 연주가, 가수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예능인들이 출연을 하지요. 그러니까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대중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중화는 곧 상업화를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직업들이 형성이 됐던 것이죠. 조선시대는 바로 18세기를 전후해서 이런 현상이 매우 성행하게 됩니다.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직업은요, 기객입니다. 기객. 바둑기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에서 바둑은요, 삼국시대 때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이 바둑은 조선에 오면서 꽃을 피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놀이문화로 자리 잡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바둑이 소설 속에 소재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서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현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둑이. 그래서 이 문화적 현상으로 바둑을 이렇게 전문으로 익히면서 동시에 이 전문적인 바둑 기술, 즉 바둑을 잘 두는 능력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일명 기객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 바둑 기사들입니다. 주로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는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았고 자주 초청을 받았고 가서 바둑을 같이 두었고, 그래서 이제 손님 객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직업은 농후자입니다.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요, 굉장히 공연 문화가 활성화됩니다. 다양한 공연들이 어디에서 많이 펼쳐졌냐면 길거리와 시장,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버스킹입니다. 버스킹. 그러니까 원숭이 공연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로 이제 공연을 원숭이 후자에 우리가 희곡할 때 희자를 써서 후희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길들이고 조련하고 그 다음에 원숭이를 리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농후자라고 불렀고요. 농후계자라는 용어도 쓰긴 했습니다만 농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농후자들은 공연단의 일원이기도 했고요.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시장을 떠돌면서 원숭이 공연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조선 후기 굉장히 뛰어난 문인이자 이제 훌륭한 글을 남긴 사람 중에 조수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조수삼이 지은 글 중에, 책 중에 추제의 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농후계자라고 하는 인물이 스토리 형태로 나옵니다. 원숭이를 이제 조련하면서 구걸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원숭이를 공연하고 돈을 받는. 그러니까 버스킹을 하고 이제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구걸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셨는데 같이 공연을 했던 원숭이가 그때 공연했을 때 익힌 것대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요. 막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불쌍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농후자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근데 그 장례를 화장합니다. 화장. 왜냐하면 연고 없는 시신이기 때문에 누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그 불이 활활 타죠. 시신의 불이 활활 타는데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원숭이가 시체가 반쯤 타니까 굉장히 구슬프게 울어요. 막 이렇게 울면서 불길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산화하지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반려동물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러면서 동시에 농후계자라고 하는 직업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이제 스토리텔링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고 싶은 거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그러니까 이 조선은 이런 마술을 환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술 공연을 환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를 환술사라고 불렀던 거죠. 여러분이 영화로도 보았고 소설로도 잘 알려진 전우치. 이 전우치라고 하는 존재도 환술사였어요. 물론 해동 이적을 쓴 홍만종, 그렇죠. 해동이적을 쓴 홍만종은 이걸 도맥으로 보았지만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도맥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전우치는 마술사다, 마술사. 그때 용어로 말하면 환술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몽인이라고 하는 분이 어휘야담 속에 이 또 전우치를 다루는데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밧줄을 세워요. 도구가 없이 밧줄이 하늘로 쫙 올라가서 서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숭아를 따고 가요. 대단한 마술이죠. 자, 바바를 불어서 바바를 훅 부니까 나비가 돼서 쫙 날아가요. 엄청난 마술들입니다. 마술들. 그러니까 아이가 밧줄을 타도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집니다. 시신이 착 해치가 돼요. 그런데 다시 이 시신이 싹 붙어가지고 걸어가요. 뚝뚝뚝뚝 걸어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 나오지만 이것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혹은 현지 콘서트에서 보는 마술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환술, 즉 마술은요, 조선시대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장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거리에서는 다양한 가수들이나 다양한 어떤 예능인들 또는 심지어 마술사 덕분에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확짝지껄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환술사, 마술사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들은 또 이 국이라고 합니다. 입구자에 기술기자를 써가지고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성대모사예요. 성대모사. 그러니까 다양한 성대모사를 통해서 관중들을 울고 웃겼던 재담꾼이라고 하는 예능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가곡이나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불렀던 가수, 가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를 지어 유랑하면서 공연을 했던 남사당, 즉 사당패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 이거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만 전문 연주가 중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관현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예능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를 딱 뽑은다면 단언컨대 전기수를 뽑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18세기는 문화사적으로 조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설에 빠졌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기록에 등장합니다. 임금부터 시작을 해서 저작거리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까지 소설에 빠졌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수요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급이 따르죠. 당시에 서울에는 약 15개 정도의 새책점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서대여업입니다. 굉장히 성행했어요. 이게 핵심이 소설입니다. 대부분 다 소설을 가지고 도서대여업을 했고요. 여성들이요, 각종 폐물들, 비녀나 반지나 굉장히 많은 비싼 폐물들을 담보로 맡겨요. 담보로 맡겨서 소설 한 권을 빌려서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빌렸습니다. 이 소설책을 탐독하면서 집안일을 방치해. 이게 큰일 났어. 다 게을러졌어. 이 근본적인 이유가 이 소설 때문이야. 굉장히 이런 류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책점 하게 되면 책을 유통하는 어떤 곳이잖아요. 반각본 역시 출판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의 90% 이상은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못 봤어요.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맞춰 또 다른 상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디오로 제작하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소설을 낭독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소설을 낭독을 해주면서 다양한 연기까지 곁들여서 낭독을 하는 전문가를 무엇이라고 불렀다? 전기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낭독 전문가였는데요. 그냥 낭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까지 하면서 낭독을 했죠. 그러니까 청중들은 이 전기수들이 읽어주는 소설책,
이거를 보면서 빠져들게 됩니다. 워낙 실감나게 이거를 공연을 했던 거예요. 이 전기수는 바로 이 저작거리에서 그러니까 좌판을 깔아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시간만 되면 가서 볼 수가 있었죠. 입장료를 낸다면 표를 사야 하겠지만 그냥 야외에서 거리에서 버스킹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이분들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조주삼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추제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렇게 써놓습니다. 숙향전이나 뭐 소대성전, 뭐 심청전, 설인기전 뭐 이런 것들을 낭독하면서 요전법이라고 하는 기술을 썼다라고 합니다. 요전법. 아, 이게 뭘까요? 청중들이 돈을 반드시 내야만 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료가 별도로 없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침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설을 재밌게 읽어주다가 정말 재미있는 곳에서 멈춰버리죠. 거기에서 관람객들은 이거를 듣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 왜 멈추는데? 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더 듣고 싶어? 돈을 내, 돈을. 그래야 내가 더 이야기해 주지. 그러면 이제 동전을 막 던져요. 어떤 사람들은 쌀을 갖다 넣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보고 충분히 돈이 모였다 싶으면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면 또 동전을 막 던져요. 이제 그게 요전법입니다. 부를 요자에 돈전자죠. 그래서 돈을 부르는 방법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죠. 소설 한 권으로 수많은 대중들을 이제 감동시켰던 존재들입니다. 이 전기수의 문화사적인 의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를 해독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당대 최고의 상품이었던 고전 소설을 향유하게 할 수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급 상품, 사치 상품의 대중화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들 덕분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기수가 공연하는 장은 일종의 공론장의 어떤 역할도 하면서 당대 문화의 구심점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굉장히 뛰어난 예능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기수, 이 전기수를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문학과 예술이 상품화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직업들, 그 직업을 대표적으로 몇 개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